안녕하십니까. 현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노동시장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노동시장론 책에서 노동시장에 이해돼 있고 중요 키워드 10가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10가지하고 또 옆에 보시면 이제 쌤의 학습지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 키워드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 점검할 때 한번 다시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실 때 있잖아요. 복습하실 때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쌤의 학습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요 키워드 10가지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챕터 1에서 중요한 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결정 요인. 세 번째, 이윤 극대화의 노동 수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만 않은 단어예요.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쉽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쉽게 풀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의 학습지도 보면요. 자, 첫 번째만 볼까요?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만 보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왜 발생하고 노동의 공급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좀 안내를 드리고요. 수업이 끝나시면 챕터가 끝나시면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첫 번째 노동시장의 이해부터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노동시장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최종 생산물이 무형이라면 서비스가 되겠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유형이라면 유형이죠. 유형이라면 재화겠죠. 말 그대로 재화, 제품. 재화 중에 예를 들어서요. 스마트폰을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시장이 있겠죠. 시장. 그걸 이제 구매처라고 하면 어디서 구매하십니까? 저도 요번에 스마트폰 좀 바꾸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죠. 즉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생산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요. 이 생산물 시장하고 좀 관련돼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요소 시장.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 시장에 속하는 거죠. 또한 이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것은 생산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시장을 말하죠. 즉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노동입니다. 노동. 앞에 이렇게 좀 묶어줄까요? 노동. 그래서 근로자가 필요하겠죠. 근로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려면요. 기술자, 엔지니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마케터들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팀도 필요하고 사무직도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노동자가 있겠죠. 이 강의로 얘기하면 촬영을 하는 저희는 강사인 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촬영 카메라를 지금 보고 계시는 엔지니어, 기술자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편집하고 이걸 또 홍보하는 마케터도 있겠죠. 다양한 보직의 근로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예, 토지가 있겠죠. 토지. 사업장이 있어야죠. 이 강의로 하면 이 촬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장, 그 다음에 뭐 그 공장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요거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공장도 필요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이 자본은요, 보통 우리가 설비,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설비나 시설을 말하는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기계. 사실 뭐 기계가 설비입니다. 기계가 설비예요.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어떤 작업 따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시설, 설비, 뭐 전기 관련된 장비들도 필요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만 약속을 할게요. 하나만 약속을 할게요. 우리 보통은요,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자본, 세 개가 아니라 요 두 개를 묶어서 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두 개를 묶어서 가끔 이제 책에선 자본이라고도 하고 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걸 기억해 주세요. 기계.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어떤 대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토지나 설비, 공장 이런 걸로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자본하면 기계 바로 대체할 수 있게 좀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묶여서 결합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결합수요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노동과 토지, 자본 이런 생산 요소 시장은 이 유형의 재화, 즉 스마트폰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유발 수요, 파생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생산 요소 시장은 구매처가 어떻게 될까요? 구매처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채용 포털이라든지, 그다음에 워크넷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업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체 홈페이지에서 하기도 하고요. 구두로 하기도 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보통 그걸로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구매처를 채용 과정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채용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채용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동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추세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생산 요정 시장, 즉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거죠.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은 채용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노동의 수요죠.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라는 거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양을 말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이 양은요, 어떻게 정량적으로 딱 정해지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요거 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할 때 100명을 채용하고자 하면요. 이 100명의 모집 공고가 나더라도 꼭 100명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초과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 일할 때 우리 학생들 이제 기업에다 보내고 나중에 인사 담당자들한테 확인해 보면 꼭 이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 예를 들면 AI,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으로 해서 뭐 조절되는 뭐 리모컨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한 언어라든지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보낸 사람 중에서 100명이 아니라 뭐 200명이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밖에 없으면 기업은 30명만 채용합니다.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과될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노동 수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하고 달라요. 대학
입시는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 다 어떻게든 2지망이든 3지망에서 다 넣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러한 노동 수요 나중에 이제 노동 그 수요량하고 수요하고 구분하실 텐데, 수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눈으로 정확히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야. 즉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향, 흐름, 추세로 파악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요, 쉽게 정리하면 유량의 개념이다. 플로어죠.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의 개념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상반기 고용 동향, 하반기 고용 동향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대졸자들 취업 동향, 그다음에 뭐 하반기 정규직 전환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확한 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자, 쌍가루 1번 볼까요? 노동 수요의 의. 자, 노동 수요란 밑줄 그어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즉 필요 노동력, 필요 인력을 말합니다. 자, 2번. 노동 수요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생산성이 없는데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기업은 굉장히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노동 수요는 실제로 구입한 양이 아닌 구입하려는 양. 밑줄 쫙 그어볼게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죠. 즉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쌍가루 2번 볼게요. 노동 수요의 특징 1번, 동그라미 1번, 유량의 개념이다. 자, 첫 번째 줄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밑줄 그어주세요.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유량의 개념, 즉 뭐예요? 동향, 흐름, 추세, 이 얘기예요.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니은 볼게요. 니은 두 번째 거. 일정 시점에서 우리가 무언가 인간에 관련된 걸 잰다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가가호호를 이렇게 세서 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취업 인구 등으로 파악하는 저량의 개념으로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라는 것은 뭐다? 유량의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생 수요, 유발 수요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밑줄 그어볼게요.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의해서, 재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죠? 재화가 많이 생산된다면, 스마트폰이 많이 생산된다면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는, 필요하게 되는 노동이나 토지, 자본들이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파생 수요, 유발 수요라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결합 수요. 노동의 수요는 노동을 그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수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생산 설비나 기계 같은 수요와 동시에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요. 자, 첫 번째 노동 수요의 특징은 뭐다? 동향, 추세, 흐름이라는 점에서 뭐다? 흐름이라는 점에서 유량이라는 개념이다. 일정 시기에 양을 측정한다면 저량이라는 스톡이다. 자, 두 번째요. 상품의 판매량에 따라서 양에 땅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무엇이다? 유발 수요, 파생 수요이다. 파생 수요. 자, 세 번째요. 노동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뭐예요? 토지하고 그다음에 자본. 사실 이거 두 개 묶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요.
노동을 추가한다는 측면에서 뭐다? 결합수요다. 결합수요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자, 첫 번째 이제 노동의 가격이 나왔네요. 노동의 가격. 자, 이 노동의 가격을 얘기할 때요. 제가 요 얘기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다? 노동의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가격이라서 이걸 우리가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그렇죠? 노동으로 따지면 이게 임금이 되겠죠. 그런데 요 임금 가격이라는 놈은요. 독립변수에 속해요. 독립변수에 속해요. 독립변수에 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인에 속해요. 원인. 원인에 속한다라는 얘기는요. 직접 요인에 속합니다. 직접적 요인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노동경제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걀이 먼저인 것 같으세요? 닭이 먼저인 것 같으세요?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겠죠. 닭이 있어야지 달걀이 나올 수 있고, 또는 닭은 달걀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수요가 있어요. 수요. 가격부터 할게요.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요. 만약에 올라요. 재화의 가격이 올라요. 스마트폰 가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수요는? 그렇죠. 줄어들죠. 안 사죠. 그죠? 자, 반대로 가격이요. 내려갑니다. 박앤세일 합니다. 어때요? 사러 가죠.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죠? 자, 요번엔 이제 닭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올라갑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많이 사려고 해요. 제품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붙어서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입장이면 제품이 하나밖에 없다면 가격을 낮추겠어요? 높이겠어요? 그렇죠. 가격을 높이겠죠. 그죠? 자, 수요가 떨어진다면,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낮출까요? 높일까요? 낮춰야죠. 안 팔리는데. 그죠? 그래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보면요. 자, 얘는 오를 때 내리고, 그죠? 얘네의 관계는 오를 때 올라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부의 관계,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따졌는데, 요렇게 따졌어요. 실제로 그 경제학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경제학이 나온 다음에 알프레드 마샬이 나오기 전까지, 즉 그래프에 대한 곡선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의견이 분분했던 점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예 결정하자.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독립변수인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인과 이건 결과죠.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그럴 때 원인을 뭐로 하자? 무조건 가격으로 하자. 그러니까 노동시장론에서는 임금이 독립변인이 되는 거예요. 독립변인.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임금 자, 이걸 웨이지라고 합니다. 임금이라고 하고, 이거는 즉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항상 왼쪽에, 그래프상에서 왼쪽에 두자. 왼쪽. 아셨죠? 그 다음에 결과요. 결과인 종속변이는 즉 고용량이에요. 고용량. 자, 이건 레이버라고 해서 L입니다. 고용량은 오른쪽에 두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가격에 해당되는 거, 금액에 해당되는 거는 이쪽.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좀 볼게요.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증가한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2번. 임금과 노동 수요는 뭐다? 독립변인을 예로 했기 때문에 뭐에다? 그쵸. 부의 관계다. 부의 관계. 그 다음에요. 요 얘기를 또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요거를 함수 관계다.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요 과목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요런 것 때문에. 요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 과목이 노동시장론이 노동경제학이 어려워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어렵기도 한 겁니다. 아무튼요. 부의관계라고요. 부의관계. 왜요? 얘를 독립변인으로 정했으니까. 원인으로 정했으니까. 그쵸? 그런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노동수요국수는 임금에 대해서 우하향한다. 자, 볼까요? 자, 임금이 높아요. 임금이 높으면 수요는 어떻다고,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많은 거고 이쪽으로 하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적습니다. 자, 반대로요. 임금이 낮으면 수요는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겠죠. 그죠? 그래서요. 요 선과 요 선을 연결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 원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임금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가로 2번 볼게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상품이 있어야지. 즉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스마트폰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 수요, 즉 생산 요소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요.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유발되는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제가 좀 풀어서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좀 해볼까요? 이건 상품에 대한 수요. 자, 요걸 한번 요렇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확장해서. 처음은 기초니까 제가 좀 자세히 할게요. 자, 소비가 만약에 소비가 증가해요.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렇죠. 판매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 판매가 증가하면요. 기업의 이윤이 증가되겠죠. 많아지겠죠. 그럼 기업의 이윤이 많아지면요. 기업은요. 많이 버니까 생산량을 늘리겠죠. 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더 많이 고용해야죠. 그래서 고용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이 고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일을 더 많이 하게도 되지만 또 소득이 더 오래도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득을 갖겠죠.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면요. 그쵸. 또 소비를 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순환 과정이라고 하고 호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호경기. 근데 호경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고용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경기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물가는 오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물가는. 잘 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자, 불경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상품의 수요에 따른 소비가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판매량은요. 판매량은 감소하겠죠? 판매량이 감소하면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겠죠? 그죠? 제품을 만들까 안 만들까요? 재고가 쌓이겠죠.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재고가 많은데 생산을 할 턱이 없죠. 그러니요. 고용량은 감소하겠죠. 고용량이 감소하고 오히려 해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있던 소득이 없어집니다.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소비를 줄이겠죠. 즉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악순환이고요. 악순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경기라고 합니다. 불경기. 불경기 때는요. 고용량이 감소하고요. 단 불경기도 장점은 하나 있는데 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간다라는 거죠. 고용량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성장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의 증가를 나타내지만 사양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 수요의 감소 효과를 보인다. 당연한 거죠. 지금 성장산업이 있고 사양산업이 있습니다. 사양산업. 그 다음에 성장산업. 자, 사양산업은요. 제가 이제 사양산업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걸로 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 전통적인 산업과 성장산업은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산업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가 성장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장산업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에요. AI 모니터를 만들어요. 그럼 이 AI 모니터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텐데 정통산업의 근로자가 이 기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기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일시적인 어떤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산업 중에 뭐 여행업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적인 요인을 좀 받기도 해요. 뭐 최근에 뭐 지진이라든지 재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해외 테러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여행이 수요가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줄어드니까 상품의 소비가 줄어드니까 고용량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성장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관련된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관련돼서 일하려고 하는 고용량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가겠습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생산 요소와 노동과 대체 관계인 경우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자,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어찌 보면 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즉 노동 외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은 고용량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기계를 둘 수가 있죠. 기계를 둘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체 관계라고 했어요. 대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대체 관계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섞어 사용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 대체관계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대체관계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될 개념이 보완관계예요. 보완관계. 그래서 대체관계는 우리가 대체제라고 하고요. 보완관계는 우리가 보완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완관계는요, 섞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해요. 오히려 섞으면요, 얘는 효용성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대체관계는요, 이거예요. 콜라하고 사이다입니다. 콜라도 마시고 사이다도 마시는 분 없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마시는 거죠. 자, 얘는요, 치킨과 사이다예요. 같이 먹으면 좋죠. 텁텁한데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죠? 예, 효용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죠. 즉, 노동이요, 노동과 자본이요, 노동과 자본이 대체 관계일 수도 있고요. 노동과 자본이 보완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얘기한다? 대체 관계일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대체 관계일 때. 대체 관계일 경우에는 섞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즉, 한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본의 수요량이 많아지면 노동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가격이 싸지면 노동은 줄어들고, 노동의 가격이 싸지면 노동 공급이 많아지고, 자본이,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아니라 노동 수요가 많아지고 자본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볼게요. 2번 볼게요. 생산 요소로서 자본과 노동만이 존재하고 이들 간의 대체 관계가 가능하다면, 즉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면이에요. 자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므로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말씀드렸죠. 잘 들어보시면 다 뻔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하고 쌍가루 5번은 제가 좀 묶어서 설명할게요. 생산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화 4번하고 5번 묶어서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기술입니다. 즉 생산 기술이 발달돼서 생산성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기계화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거예요. 기계 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에 있어서 기계로 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 없이도. 자, 이럴 때요 어떻다? 일반적으로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기계로 다 대체하니까 노동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런데요. 이 기계화를 했을 경우에는 기계화를 했을 경우에는요, 요게 가능해져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가 절감이 돼요. 원가 절감이 되죠. 원가 절감에 의해서 상품 가격은 떨어지고요. 상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품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량, 즉 고용량이죠. 고용량은 증가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쌍가루 5번에 생산기술의 진보 요거 확인하시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노동의 생산성 증가와 마찬가지로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번 갈게요. 생산비 절감에 따른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추가적인 노동 수요를, 고용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자본절약적인 생산기술의 진보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요인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를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기 전에 여기부터 줄게요. 요걸 정리하면, 자, 우리 공부한 게 뭐였죠? 그쵸.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교재 보시면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에요.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제 필기 시험에서 문제에서 골라내셔야 되고 2차 때는 이걸 안 보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또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노동 수요는요, 우리가 가다 생수기 사자, 가다가 생수기 사자, 가다가 생수기 사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가격. 즉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요의 변화. 그죠? 고용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자, 두 번째요, 생산성의 변화. 그죠? 네 번째, 수요. 무엇에 대한 수요? 상품에 대한 수요는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요, 기술이죠. 생산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수요량이 결정된다. 가다 생수기 사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수요의 곡선의 특징. 자, 1번. 노동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자, 요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수요와 공급 법칙은 우리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국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보이지 않는 손.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노동 경제학을 공부하든 공부하지 않든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부론에서는 이제 한 번밖에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게 뭘 얘기했냐면 시장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시장. 자, 시장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먼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도 이제 독립변이라고 종속변이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요것도 같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봐봐요. 자, 수요가 있으면요. 수요가 있어요. 근데 공급이 없어요. 없거나 공급이 낮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를 하고 싶어도 공급이 없다면 수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요할 수 없는 거죠. 응? 자, 요번에는 공급이 많아요. 내가 막 생산을 해내. 그런데 수요가 없다면요. 팔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팔 수 없어요. 공급할 수가 없다고요. 재고만 쌓이는 거죠, 재고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세이라는 학자예요, 세이. 무조건 공급하면 된다. 재고가 쌓이지만 언젠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수요하는 입장이에요. 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저렴하게. 즉 가격을 낮춰서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공급자가 어때요?
공급자가 가격을 낮춰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100원에 사고 싶어요. 근데 얘가 100원에 안 팔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또 공급자가요,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고 싶어요. 판매. 공급자죠. 그래서 얘는 10,000원에 팔고 싶어요. 10,000원에. 10,000원에 팔고 싶은데 내가 10,000원에 구매를 안 해요. 아무도 구매를 안 해요. 그러면 팔 수 있습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뭐예요? 둘이 일종의 합의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합의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예. 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이 얘기예요.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재화든 뭐든 간에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요량, 판매량 또는 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공급하는 서플라이 곡선, 공급자의 곡선이죠. 그 다음에 수요하는 수요자의 곡선, 디맨드 곡선. 이 디맨드 곡선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앞에 말씀드린 거죠. 내가 비싸게 팔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맞춰지면서 만나는 균형점이 생기는데, 그 균형점에 무엇이 형성된다?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데, 여기 사과시장은 뭘 말하냐면, 사과시장은 생산물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긴 다른 게 뭐예요? 가격 대신에 얘는 임금이라고 한 거예요. 임금. 얘는 이제 사과의 가격이라고 한 거고, 임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긴 수요량 대신에 과수원 인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부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고용량, 즉 필요량이죠. 필요한 인력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산 요소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생산 요소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보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 A에서는 사과 가격이 사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림 B에서는 과수원 인부의 가격, 즉 임금이 과수원의 인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3번 갈게요. 2번은 뭐 그 그래프를 단순하게 설명한 거고, 자, 노동시장에서는 대부분 상품시장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자, 그건 뭐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사과에서 파생된 수요라는 거죠. 파생된 수요라는 거다. 노동력 자체는 그 소비의 대상인 최종재가 아니라, 노동력이 만약에 이게 최종재라면 이건 노예예요, 노예. 아셨죠? 최종재가 아니라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의 요소이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고용하여 상품 생산에 투입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윤 추구. 아까 제가 대학하고 그 채용과정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대학은요, 학생 수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1지망이 있고 2지망이 있고 3지망이 있어서 다 붙여줘요. 그 정원 안까지는 다 붙여준다고요. 근데 기업은요, 이익 집단이에요. 그래서요, 맞지 않으면 뽑지 않아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더 부연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은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에 우야한다. 자, 밑줄 쫙 꺼주세요. 밑줄 쫙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한계 생산 체감. 자, 한계 생산 체감이라는 건요, 한 개가요, 한 단위를 말해요. 단위예요. 단위.
한 개는요, 이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 개예요, 개. 그러니까 한 단위예요. 한 단위고, 이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증가되는 생산량의 감소를 말하는 겁니다. 감소입니다. 감소. 물론 총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총 생산량도 줄어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한 단위를 추가했는데 그 한 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생산량 중에서 감소분을 말한다.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좀 어렵나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숫자를 가능한 최소화해서 쉽게. 자, 두 명이 4개를 생산했습니다. 이때 제가 한 단위는 한 개가 아니니까 한 명이 한 개는 아닌데요. 일단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 한 단위라고 해볼게요. 한 단위, 한 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명이 몇 개 있죠? 2로 나누면 2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당 2개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자, 3명이 됐습니다. 즉, 한 단위인 한 명을 더 추가했어요. 그런데 나온 게요, 5개 생산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늘어난 거는 한 개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당 2개씩 생산했는데 한 단위를 추가했더니 감소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한 개 생산은 뭐라고요? 감소. 그러면요, 요거는 총생산이죠. 총생산은 4개에서 5개니까 증가죠. 자, 요게 포인트예요. 즉, 총생산은 증가될 수 있지만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생산성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사업장이 있습니다. 즉, 이 사업장은요, 뭐가 있냐면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자본 고정되어 있는데 작업 다이가 있습니다. 작업 다이가 이만한 게 있어요. 여기다가 사람을 투입하는 겁니다. 사람을 2명을 넣었어요. 1명을 더 넣으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1명을 더 넣으면요, 작업 다이를 제가 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즉, 한 사람이 작업할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명을 제가 더 넣으면요, 1명을 여기다 더 넣었어요. 색깔 좀 다르게 해서 넣을게요. 더 넣으면은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 이렇게. 1명을 더 넣으면요, 그러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더 옆으로 가. 내가 작업이 안 돼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총생산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 되면 4개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작업에 방해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일정 수준의 이상의 고용을 증대시키면 어떻다? 총생산물은 오히려 감소하더라. 왜? 방해되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수업 시간 어떠셨나요?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시험에서 요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정도의 굉장히 깊은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렵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이 과목은요, 또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선생님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이제 다 같이 어렵다고 하세요.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요 과목은 편차가 이제 개인차가 좀 달라서 저는 좀 쉽게 강의하는 방식으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제가 쉽게 강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으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